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생활경제백서는 부제가 있습니다. 은퇴설계 일도 하지 않는 애들 워킹맘의 은퇴설계 걸음마. 미래에셋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생경제가요, 사실 재테크, 돈 버는 법, 은퇴 설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안 하는 유명한 경제 전문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이걸 기회로라도 제가 은퇴 설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자고 강력하게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제 가정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미래를 설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퇴 이후의 삶도 함께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교육센터장이신데 은퇴교육센터, 이 은퇴교육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 교육을 받습니까? 보통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퇴직하기 직전이면 늦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분들은 교육받고 그 이야기를 꼭 하시는데 네. 또 그 전에 교육하자 그러시면 아주 바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육받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한 5년 전, 10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5년 전, 10년 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도 요즘 조금씩 당겨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은퇴 설계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은퇴 설계란 말이 막 넘어오기 시작한 거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수명은 늘어나고 금리는 많이 떨어지니까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수명은 늘어나고 또 자식들한테 부양받을 기대는 점점 꺾이고. 그렇죠. 저부터도 제 아이들한테 부양받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좀 서운하네요. 제가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또 자식들이 부모 부양 안 한다고 생각하면 좀 서운하지만 이걸 서운한 마음으로 끝내고 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또 그렇죠. 나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자식들과 틀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은퇴 설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당연히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은퇴라는 게 아주 먼 미래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저축하기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저축 장치들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입을 했는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많은 것들. 그런 걸 일부러 찾아서. 네, 그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요. 네. 특히나 또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좀 있고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좀 있는 상품들을 찾아서 강제 저축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결심할 때까지는 하는데 또 중도에 막 헐어버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가능하면 오래 가게끔 하려면 그러면 조금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한 것들을 가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미래에셋에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불편한 거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대부분의 연금이라는 제도 장치들이 이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이 누가 와서 스스로 막 가입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잘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장치들은 세금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메리트를 주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래서 가입을 하라라고 일단 시켜놓은 다음에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상품을 구성을 해놓는 게 대표적인 상품들의 특징이에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좋아서 알아서 다 가입할 것 같으면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전 다른 사람 설득시키기도 하지만 사람들 설득되고 나서도 그 기한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혜택은 주되 중도에 불이익이 있는 상품들 네.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강제장치를 만들어놔야지 조금 오래 더 가고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그런 것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2개의 상품을 가입했었더랬죠. 은퇴 설계. 그러나 한 3년 전인가요? 전셋집을 몇 번 오고 가면서 아낌없이 깼죠. 손해를. 그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도 3, 4년 동안 저축했으니까 그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건 맞아요. 쌓여 있었기 때문에 깰 것도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나중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다.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2번째, 네. 저축할 만큼 수입이 없다. 이건 슬프네요. 네. 3번째,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 낮은 이자율. 네. 4번째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는 게 오히려 손해다. 1번 빼고 단 거 같은데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1번 아니면 2번은 좀 겹치죠. 네. 나중에도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저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건데 나중 솔직히 알 수 없죠. 없는 부분이고 2번째 저축할 만큼 수입이 없다는 분들은 오히려 저축을 더 빨리 해야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을 안 하신다는 분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이자율이 낮으면 그 투자 대안들을 찾아볼 수고를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하면서 수익을 많이 주는 상품들 를 쫓아가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자율에 연동돼서 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말은 이자율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상충적인 관계들이 있는 것들 감안을 해보시고 다 지나서 보면 이 4가지가 다 핑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네. 일단 되는 만큼 시작하시는 거예요. 되는 만큼. 가능하면 먼저 시작을 하고 여유가 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한 다음에 여유가 될 때마다 저축 금액을 조금 늘려간다. 예전에 말 중에 개문발차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일단 차가 준비되면 다 손님이 타고 준비가 다 되면 차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급하면 일단 문 열어놓고 출발하면서 고쳐가면서 쓰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라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여유가 되면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상품 중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상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7년간이 가입 기간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했는데 400만 원인가를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느 누가 400만 원을 저축하지? 400만 원 저축할 여유가 되면 저축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네. 일단 시작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 금액만큼 조금씩 늘려가면서 맞아요. 해야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 7년 지났을 때 남아있는 돈이 그거잖아요. 근데 시작조차 안 하고 여유가 되면 하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 뭐 이야기하셨듯이 중도에 깬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뭐가 있으니까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퇴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저도 이제 연차가 늘어날수록 월급이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 오르면 돈이 남아서 저축할 것 같은데 오른 만큼 또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경제 백서에서 저희가 은퇴 준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샵 094 우물정 0945로 좀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고요. 준비를 저처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거기에 관한 질문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84님이 나의 미래 설계는 YTN 김혜민 PD님과 함께 하셨는데 저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 따라가시면 큰일 나고 우리 김동엽 소장님 따라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센터장님. 네네. 그럼 어떡합니까? 센터장님께 전화합니까? 아니면 뭐 은행에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다음 아까 단계. 저축 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 대신에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사이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이버머니예요, 월급이. 그러니까 돈 들어오자마자 월급날 지나고 나면 다음날 자동이체로 쑥 다 맞아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지출 관리랑 자동이체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신용카드도 보면 이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알고 쓰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크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율이 달라고 소득 공제율이 달라요. 예,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한 2배 정도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공제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소비를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체크카드를 쓰시는데 네. 제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소비 통제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체크카드를 급여 통장에 연결시켜놓고 쓰세요. 그럼 급여 나오고 체크카드로 계속 쓰면 언제까지 쓰냐면 급여 다 떨어질 때까지 쓰기 때문에 네. 소비 통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의미가 없군요. 그래서 체크카드 쓰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그러면 체크카드 통장하고 급여카드 통장을 좀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쓸 돈의 양이 있잖아요. 네. 용돈의 양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딱 정해지면 월급날 그 돈만큼만 체크카드 통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크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다음 급여가 도달하기 전에 체크카드가 다 한도가 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디 썼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소비가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여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해 두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렇죠. 좀 더 강제 장치를 두는 거죠. 네.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를 아예 다르게 해서 예. 소비를 통제할 수 있게 해라. 거기다 조금 더 기술적인 걸 쓰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송금하시는 분보다 네. 주 단위로 송금하시는 분들의 저축 금액이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매주 단위로 예를 들어 한 달에 60만 원을 쓰시는 분 같으면 한 주에 15만 원씩을 송금을 하는 것들이 주 단위로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축 효과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소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송금하실 때도 금요일 저녁보다는 월요일 아침이 낫습니다. 그래요? 왜요? 금요일 저녁에 송금하면 불금과 토요일, 일요일에 다 써버리고 월요일에 네. 또다시 청구를 합니다. 꿀팁이네요. 월요일 네, 아침에 아침에 주 단위로 송금해라.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주말까지 네. 쓸 걸 관리하거든요.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 용돈 주실 때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월 단위보다는 주 단위로 주면서 월요일에 주면서 통제를 하시게 되면 저축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지출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있으니까 그거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지출 통제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팁으로 이제 체크카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쓰거나 체크카드 쓰실 때 신용카드 자동이체 막 돼서 나가잖아요. 네. 혹시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언제 며칠 날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못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쉽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파인이라고 치시면 돼요. 파인 탱큐 할 때 그 파인 있잖아요. 네. 치시면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우측 상단에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계좌에 어떤 걸 자동이체 걸어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군요.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만 딱 받으시면 제 이름으로 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된 내역들을 한꺼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인. 예, 네. 확인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쓸데없는 거는 해지 신청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좀 정리도 할 수 있어요. A은행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를 B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여기서 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은행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자기 자동이체를 이제 한눈에 좀 보기 좋게 편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때 네. 해야 될 거, 정리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변동지출하고 고정지출을 좀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변동지출과 고정지출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장님, 저희가요, 요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네네. 오늘 맛보기로 지출을 통제해야 되고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쓰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다음 달에 모셔서 이 변동지출하고 고정지출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0980님께서요. 노후 설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설계입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건강은 너무 건강해서요. 이제 좀 돈도 한번 설계해 보려고요. 건강하게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시죠. 자, 지금까지 김동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